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어제 저녁 용산에서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이런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 결과 77%가 긍정평가를 했다면서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조사에서 77% 긍정평가는 진정한 지지율이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부정평가는 애써서 외면한다면 그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수요일 함께할 패널 4분 소개합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 정규환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정규환 대표 나오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등치가 좀 큰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어리 때 운동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동시 접속 10,000명 달성했을 때 한 분씩 꼭 해서 오늘은 36만 5천 명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35만 5천 명에서 지금 35만 7천 명이네요. 밖에들 많이 안 나가셨나 봐요. 사람들 안 만나고. 오늘은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꼭 한 명씩 늘려주시면 내일은 10,000명 넘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정어리 때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분들 21도 한라사님이요. 반장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서 반장님은 댓글창에 모이신 분들이 반장으로 추대한 이은주님 얘기하는 겁니다. 주말에 시댁 어르신들 10분 오시는데 정어리 때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은주님 답변. 21도 한라사님 저는 그래요. 일단 나만 믿고 구독해보고 방송 딱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해요. 들어보면 절대 취소 못하게 될 거라고. 마력에 빠질 거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팬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팬카페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거기에 한강뜰님이 이런 글 주셨습니다. 정어리 때는 미용실에도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글을 좀 읽어드릴까요? 원장님 스픽스 알아요? 몰라요. 그럼 백운기는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곧바로 3단계 전략으로 간다. 1단계 두 분 휴대폰 좀 줘보세요. 2단계 스픽스 회원 가입합니다. 돈 안 드는 건 아시죠? 3단계 휴대폰 받으세요. 정어리 때는 바다에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아버지님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정어리 1명 포획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숙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획이 뭡니까? 그냥 우리 정어리 때 뭉치면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고 하는 겁니다. 정기환 대표님, 네. 구독자가 꽤 이렇게 정어리 때 운동 펼친 뒤로 많이 늘고 있죠. 많이 늘어났고요. 한 일주일 사이에 한 5, 6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예. 늘어났으니까 참 그 정어리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자신이 구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이렇게 지금 응원을 하면서 독려를 하시는지 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또 팬카페에서는 지금 뭐 반장님까지 이렇게 이제 나서셔가지고 한라산 21도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과 매일 아침에 수백 명이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저희들이 평생 잊지 않고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디아님 2번이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100만 정어리에 삼행시를 지으셨구나. 백운기로. 김유정 의원님 네. 운 좀 띄워주세요. 100. 자기가 김유정 의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정어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 기세를 올려 거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처럼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 행동합시다. 백운기의 정치 분석을 하셨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까지 했죠. 네. 의도는 해주세요.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처럼 정.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 행동합시다. 치. 치욕적이고 불에서 살 수 없습니다. 본. 본보기로 보여줍시다. 색. 한 가지만 더. 국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색. 색출해서 썩은 언론, 썩은 정치인들 처단합시다.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카르디아란 그리스 로마어로 마음이란 뜻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언론 되기를 응원합니다. 카르디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보내주신 백운기의 정치 본색 8행시는 제가 아주 가슴속에 딱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소기업인 대화, 중소기업인들 만났는데요. 모든 테이블 돌면서 기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단체 기념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육성을 들을 기회가 없었죠. 여론조사가 요즘에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패널이 제가 방송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론조사 조금 오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분 분석은요. 요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식적인 행사만 보고 사고를 안 치고 또 본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 이게 리스크가 줄어서 오른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던데 고개가 좀 끄덕거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지율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지율이냐면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라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한 겁니다.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 26.4%는 지금 정책에 매우 만족한다. 51.2%는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지금 표가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 이걸 꼽았고 이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 원자재값 인상 이런 걸 꼽았습니다. 이걸 두고 이걸 합치니까 77% 되는데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은 유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서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77%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김유정 의원, 지난번에 이렇게 여론조사 막 나쁘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사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가짜라고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지금 희한한 거는 그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뭐 10%, 1%가 나오더라도 나는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제 저 모습은 뭐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희생이 만면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글쎄요. 그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77%가 넘는 것을 이게 진정한 여론조사구나. 그럼 나머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아전인수인지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얘기한 대통령의 그 멘트에서 우리 기업은 유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 뒤에 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기업은 유능한데 지금 정부에 하고 있는 행태는 노동자나 노조는 범죄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이분법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회장이 그 여론조사한 걸 가지고 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국민 여론이 정말 그 77%에 모두 해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정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본인이 대선 때 받은 지지율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조금씩 올라간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근 실장, 여론조사 어떨 때는 안 본다고 하더니 또 이런 거는 보나 봐요.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가장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전광판 안 보겠다는 사람은 전광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77% 얘기 이거 있잖아요. 네.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을 그 모시고 하는 행사잖아요.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앞두고 예. 아마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를 했을 건데 그러면 이게 그 수많은 회원사가 있을 건데 3개사만 그 참여를 했다는 것도 좀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글쎄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집권 1년차 정도 됐으면 과거에 굉장히 여론이 좋았던 대통령들 같으면 이게 전 국민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30% 중반 후반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그 상승했다고 하면서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이 중소기업 303개사의 그 조사했다는 결과를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게 진짜 지지율이구나. 그럼 나머지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진짜 지지율이 아닌 모양이죠. 예? 전광판 그만 보세요. 신은기 변호사.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여론조사 다 잘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신나게 대통령 잘하게 하고 좀 즐겁게 우리 국민들도 좀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용산이라는 곳이 이제 거의 섬처럼 변했구나, 섬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미래가 암담하고 지금 위기를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77%가 지지해줬다고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각하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 정말 뭐 거짓 기쁨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게 뭐 자기를 속이는 이제 이런 뭐 환각 상태 비슷하게 좀 빠져 있다. 저 이렇게 보고요. 우선은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끼리끼리구나. 홍준표 시장도 자기 지지율이 한 자릿수 나올 때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2달 만에 홍풍이 불어서 여론조사 똑같은 기관에서 잘 나오니까 이젠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빈축을 샀는데 이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조사만 선별적으로 취하겠다라는 저런 참 단순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가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이고요. 아까도 뭐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별명을 붙이자면은 이건 뭐 심리적 지지율 아니면은 사실상 성공 느낌 아니냐. 이건 뭐 거의 심리적 지지율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정책 얘기하셨는데 저는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방송평론 매일 하는데 저도 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모르는지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77%가 나오는지를 공허하고요. 또 하나는
69시간 관련해가지고 정책 냈다가 호되게 혼나고 지금 꼬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동개혁을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국민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이제는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정기환 대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식한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를 뽑고 보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건 지지율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303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일 날 발표를 했고 왜 22일 날 발표했습니까? 어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를 대통령을 모시고 한다고 하니 대통령 참석하는 장소에 이거를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303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정책 과제 조사한다. 이거를 만족하냐 안 하냐 표시해라. 이렇게 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이것을 여론조사다.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주 무식이 구단인 거예요. 제가 좀 대통령실에 하나 더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그 100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총수들한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최태원 회장까지 다 나서서 지금 현재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이번에 간호법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 지금 물어보십시오. 의사협회 회원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에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대로. 자, 우리가 보통 직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저걸 가져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진정한 여론조사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야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높아졌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서면 야 저 사기다. 이제는 저런 식으로 사기치네. 그러면 똑같이 여론조사 회사에 저런 거 조사하면 하라고 해보면은 그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믿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구나. 1% 지지율이 있어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불안한데 갑자기 저런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야 이거 이제 기회구나. 이거 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본인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즐거워할 만한 조사를 갖고 즐거워하는 거야. 자유지만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참모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죠. 예. 대체로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까 김철일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샘플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티를 지지하는 그 여론이 높은 쪽에 여론조사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77%는 그다지 높은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거의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 참모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은 게 진짜 대통령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으면요 검찰이나 법무부 직원들 상대로만 뭐 여론조사 한다든지 아니면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원 100%로 해가지고 당원들한테 조사해서 갖다 드렸으면은 뭐 엄청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북한도 김정은에 대한 여론조사하면 한 90%, 99%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여론조사에서 그냥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만은 진짜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지금 저 결과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 중에. 그런데 지금 노조 때려잡는 거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시법도 고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에 지렛대로 삼을까 봐 그게 우선 번뜩 드는 걱정이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대통령 모습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서글프고요. 진짜 민심이 뭔지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했던 용산으로 일어나면서 했던 그런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쓴소리 또 듣기 싫은 질문 이런 거 받으면서 오고 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중단해 놓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기경호하는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에 이건 여론조사 아니라니까요. 설문조사죠. 여론조사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찾아봤어요.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게 그거네요. 과학적 검증도 아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조사도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여론조사 자체가 그 성립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한 건 중앙선거관리에 기재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고 이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그 전광판 안 본다면서. 임금님 기획핸드님이 오늘 신윤기 변호사님 예능신 강림했나요? 이제 갈라치기에 재미를 붙였잖아요. 지금 민노총 때려잡자 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것을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민노총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처음에는 제가 귀를 의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30%는 똘똘 뭉치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제 이 행위가 일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들, 저는 야당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좀 장난을 친다, 기술을 부린다, 꾀를 쓴다 이런 것 같으면 아이고 하도 처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모든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쓸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도 한 2~3%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했다 이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연 발전기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4주 연속 상승이다, 5주째다,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5주 연속은 최초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의 그 얍삽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지지율 상승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신기한 게요. 무슨 일을 안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정말 기현상이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비주얼 대통령이다. 사진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는 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은 참 말을 하고 도어 스태핑하고 이러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치의 지금 뭐 정책 메시지 생성이나 그런 메시지 소통 능력은 제로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사진으로만 승부할 수 있을지 이거 정부가 진지하게 돌이키고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지지율 올라가는 거 그거라도 좀 잘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광명님 그동안 뭐가 좋았겠어요. 그렇게라도 대통령 웃음을 국내에서 오랜만에 봅니다. 예, 참 그러시죠. SDHPK님 전목사 사랑교회 지지는 99.9%다. 77 맞은 게 그렇게 좋나? 77 맞은 게.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참 이런 걸 황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참 어떻게 그렇게 더군다나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잡고 다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딱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제 중소기업인들 또 이제 대통령 오신 자리니까 얼마나 또 잘 했겠습니까? 한 기업인이 외국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정을 계속하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살찌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요. 이제 1년 간 넘긴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근 실장. 그 전에 제 기억에 한 4년인가 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좀 골치가 좀 덜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막 넘긴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좋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의 기본 자세와 철학의 문제죠. 이게 국민들이나 야당이 뭔가를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그 모습, 견딜 수 없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차라리 안 보이는 외국에 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속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밖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사실? 어? 아니, 구청장, 시장만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방송에 대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외국 나가면 좋죠. 좋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외유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차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인들 모아놓고 이게 진짜 여론조사다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고 계시는 대통령 모습도 황당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없다는 얘기. 우리 국민들은요, 대통령 국내에 계시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요. 마음대로 하시니까. 왜 마음대로 하시는데 국내에 계시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다 마음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내에 계시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해외에 나가면 더 힘듭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우리 국익은 또 얼마나 잃어버리고 올 것인가 이런 불안함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외 어디 계셔도 우리들은 힘든데 대통령만 혼자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없어서 뭐 행복하다, 힘든 줄도 모른다, 피곤한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진짜 황당할 따름입니다, 진짜. 정기환 대표, 외국 나가니까 스트레스 없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통 여행 갈 때는요. 뭐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없지 않습니까? 여행이면. 그래서 대통령의 기본 인식 안에는 해외 순방이라는 것은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니까 스트레스 없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고받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서 이제 좀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뭐 외국 정상들하고 잘 지내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해외 가도 힘들고 국내도 힘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한테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인사권을 주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끌고 가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은 운명처럼 숙명처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익이 무엇인지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자제하고 공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매일 생각해야 되죠. 매 순간 그걸 놓쳐서도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스트레스 없다? 야,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예. 대통령님이 늘 쉬러 가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가면 노래 하시잖아요. 일본에서는 막 국빈 대접해주면서 미국도 그랬고 실무회담인데도 막 국빈급으로 대접해주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돈가스 집도 가시고 뭐였죠? 오므라이스 또 드시면서 술도 그만한 술을 다 드시더라. 이런 기시다 총리의 감탄사를 우리 들어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 쌓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만 굉장히 불안하고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은연중에 나온 말에 진심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봐서 좀 되게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국 그 해외 순방이나 외교에 대해서 긍정도 1등이지만 또 부정도 1등입니다. 그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시면은 입국 금지 시켜야 된다. 또 국내에 계시면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은 지금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는 고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학생들은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학교에 놀러 오고 친구 때리러 오는 그런 친구들은 오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다움이라든지 왕관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 그 왕관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왕관의 무게조차도 못 느낀다. 저는 참 이런 발언이 은연중에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자의 품성에 대해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이게 교과서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받은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저 자리에서 월급이 뭐 2억 한 3, 4천만 원 되고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망할 일은 없어요.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나쁜 건도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민생 현장에서 오늘 내가 이거 못 막으면 내일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내가 때거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지켜야 되는데 나 권리 보장해 주세요 주장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 말이 맞는 말이지만 대통령은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으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죠.
우리보다 해안이 더 있으니까 미래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내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통찰력 있게 사안을 살피고 그게 대통령의 표정이나 표현에서 다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억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대통령이 좀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 대통령이 자신은 아무것도 망할 게 없는데 외국 나가면 편하다. 여론조사는 중소기업인들 상대하니까 70% 나오니까 이게 진정한 민심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국가를 가지고 놀아도 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국민이 스트레스가 줄고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얼마나 참 고민하고 치열하게 각축전이 벌어지는 전쟁터 아닙니까? 그 전장에 나가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아니 근데 사실 스트레스가 없고 피곤한 줄 모르고 힘이 나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고 무역 적자가 지금 뭐 14개월, 15개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얼마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피곤하고 조금 그렇더라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냥 스트레스 없고 피곤한 줄 모르는 대통령 보면서 우리 정말 피곤합니다. 대통령이 또 오랜만에 한마디 했더니 또 시끄럽습니다. 자, 일본의 오염수 시찰단이 지금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 이제 보죠. 5박 6일인데 첫날 마지막 날은 오고 가고만 하고 실제로 보는 게 이틀인데 이 시찰 단장이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 다 봤다. 정대환 대표 사업하시니까 직원이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보고를 다 봤어요. 그럼 돌아오지 뭐 하고 있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요. 다 봤다는데 뭐하러 더 있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덜러리 있었다는 건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간 김에 이것도 결정하고 오시죠. 일본 수산물 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수입하자고 그쪽에서 이번에 의견 내고요.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든 정부에서 결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해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1%의 국민이 지지해 주더라도 밀고 간다면서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국, 대일본 제국의 방향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 봤다라고 하면서 안 돌아오는 건 참 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쿄전력이 요청한 부분 외에 추가로 보여준 시설은 없었다. 그동안 검토해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 김철구 실장. 그러니까 보여준 것만 본 거예요.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예? 지금 저 한일 정상이 만나서 시찰단을 가기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과학에 근거해서 다른 이견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은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만 다 간 거예요. 이른바 발언의 통제 가능한 사람 그리고 누가 갔는지조차도 비공개로 위원 단장만 공개하는 그리고 일본 측과 사전 협의를 다 거쳐서 일본이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현장과 그다음에 그 자료 그거 아니면 그거 하루 만에 다 보여주고 그걸 얼마나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예? 시료 채취도 안 된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것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국제적으로 호구 들러리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과연 이 반대급부로 뭘 가져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벌써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테니 한국 당신들 받아라.
시찰 때 와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었지 않냐. 벌써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은 그래야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방문으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까지 언급을 했어요. 예상된 수순이죠, 김유정 의원.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독도 얘기도 나오고 그 미야기 현의 그 멍게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확인도 제대로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문제 없다. 지금 이국희 그 단장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문제 없노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시찰단이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전에 농림수산상이 이미 8개 현의 농수산물 이거 수입 재개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뻔한 스토리를 우리만 모릅니까? 왜 대통령만 모릅니까? 국민들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걸. 그런데 박진 장관이 불안과 우려가 해소 안 되면 수산물 수입 재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불안과 우려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IAEA에서 괜찮다고 하면 지금 수입 재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시찰단 돌아와서 뭐 가보니까 물이고 깨끗하던데 왔노라 보았노라 문제 없노라 그러면은 수입 재개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절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신은기 변호사?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제 잘 국민들이 이제 믿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말을 앞뒤를 바꾼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믿을 거고요. 저는 뭐 첫 단추 잘못 꿰졌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요 지금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고 긴박한 위험인데 국민들한테 자꾸 뭐 선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진짜 국민들이요 선동할 만큼 지금 힘도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자기 생업에 집중하느라 이거 선동한다고 지금 동원될 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 굳이 선동까지 해가지고 무너뜨릴 만큼 지지율이 높습니까? 뭐 지지율이 60% 70% 됩니까?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말씀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가만 놔둬도 잘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뭐 이런 거를 선동까지 해가지고 지지율 내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정당한 비판과 정당하게 검증을 하자는 것인데 이걸 왜 피합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해도요. 제가 술을 안 마셨는데 경찰이 차를 세워가지고 음주 측정을 합니다. 안 마셨으면 후 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거든요. 이거 일본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보태면 이게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냐, 보편적 측면에서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냐,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하게 우리는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보편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대한민국 동해에서 이 유사한 것들을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일본은 보편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IAEA가 문제 없으니까 동의합니까? 우리가 거꾸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국 서해안 쪽에서 우리 황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IAEA에 문제가 없다니까 방류한다. 그렇게 해도 보편적으로 보면 안전상에 문제 없으니까 다 허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지금 정부 관계자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본이어서 봐주는 거냐? 아니면 원래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거부터 답해라 지금. 그런데 원래부터 문제가 없다. 50년, 1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매우 비상식이다 이런 말씀.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 이분들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주호영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분 2021년도 4월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던 일본에 대해서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 이미자 의원, 권성동, 정운천, 정점식, 김성규, 안병길 이분들 다 일본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항의했거든요.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이만희 의원, 이미자 의원, 권성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안병길 의원 등이 함께했는데 예.
이분들이 당시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맞다고 보고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국민의힘이지만.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오염 처리 순위 이거 방류해도 된다고 하니 뭐 앨리슨 교수인가요? 와서 10리터를 먹겠다? 그냥 생수 10리터 마셔도 위가 찢어집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10리터로 오염수 먹겠다 그러는데 오염수는 100ml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100ml도 무슨 10리터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정확하게. 갑자기 정권 바뀐 것밖에 없는데 오염수에 뭐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물이 깨끗해졌다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양심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능신 강의 말씀 아, 오늘 때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좋은가 봐요. 그 정점식 의원이 통영 고성의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예. 그분도 뭐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그 말했다가 지금 통영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염수 이야기 제발 하지 마라. 통영 수산물 안 팔린다고 예.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 정부도 말이에요. 지금 완전 완벽한 내로남불이거든요. 30년 전에 러시아 그 핵잠수함에서 나온 핵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 동해에 버렸는데 그때 그 발각이 돼서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회의까지 열어서 해양 방류 절대 안 된다 하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1,400배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오염수라는 게. 이거 지금 버리겠다는데 돈 좀 더 든다고 지금 전 세계 이 해류를 따라 도는 그 피해 국민들의 인구가 얼만데요. 그 안전하다고 지금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예? 아무것도 검증돼 있지 않아요. IAEA 일본이 IAEA에 출자한 금액이 있어요. 돈. 그 한 10% 연에 한 10% 정도 감당을 한다는데 일본인 사무총장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들이 국제적인 어떤 그 이른바 로비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완화된 조치, 완화된 규정 이런 걸 왜 인접국인 대한민국이 보증을 서주듯이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공포 영화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데서 쿵쿵쿵쿵 걸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 했는데 시찰단 가지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해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불안과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획이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어제 한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에 대한 처리와는 또 별도로 거기에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김유정 의원 항상 좀 새겨들어야 되죠. 그러면 뒤에 부분 계획이 없다. 불안과 우려 해소 안 되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해소 안 되면인데 해소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IAEA에서 뭐 문제 없다고 하면 방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은 뭐 이미 계획대로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IAEA도 문제 없다라고 할 게 뻔한 상황인데 그러면 방류가 문제 없다고 하면은 수산물도 문제 없다라고 이제 곧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과 우려를 누가 해소시켜 주는 겁니까? IAEA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거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고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그 불안함 이런 거 없어지는 거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수입해달라고 일본은 이미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도 보니까 문제 없더라 하면서 해줄 텐데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런 전제를 다셨잖아요. 뭐 민간인을 향한 뭐 대량 학살이랄지 뭐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고 그런 게 뭐 있다면 뭐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 지금 뭐 포탄 몇십만 발 우회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박진 장관의 이런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벌어지겠구나.
저는 지금 박진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매일마다 자식들에게 아침밥을 먹여야 하는 부모님, 어머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 먹기가 좀 주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수산물 수입 규제와는 이게 오염수 방류가 1 더하기 1은 2 같은 산수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거거든요. 안전하지 않으면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안전하기 때문에 방류를 했다면 당연히 수산물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논리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방류는 찬성하고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 검토해서 막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걸로 국민들 속이는 것이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거 민폐 억지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민폐 억지 국가가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면서 지금 가장 앞서가지고 일본의 이런 민폐 억지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지금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전 대표, 우리가 그동안 쭉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 대표도 한번 의견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갔다 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처리 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특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AEA가 이제 뭐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면 불안과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괴담으로 다스릴 겁니다. 유언비어를 만드는 사람들 압수수색 들어간다. 엄포를 놓겠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수산업자들을 동원할 겁니다. 이런 유언비어 날조하고 괴담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론 전환을 시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죠.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국민은 지금 현재 저항권을 발동하더라도 대통령이 저렇게 결정한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투표행위를 통해서 이제 저는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돼 버리면 이제 일본이 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 이거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문제 제기해서 다시 나는 거꾸로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거 촉발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현재와 같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텐데 지금 그냥 애써 국민들이 아 이거 그냥 지나쳐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저 정신승리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일본에서 우리 정치보색 애청하시는 미사님이시죠. 제가 그렇게 슈퍼챗 안 쏘고 글 올리시라고 그래도 꼭 할 때마다 슈퍼챗을 보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미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때문에 3주 연속으로 2.2% 올랐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0배 이상 속이 타는 것은 모르는 척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모르나요? 이 말씀은 지지율 얘기하는 것 같죠? 뭐 일본 기시다 총리는 뭐 지지율이 엄청 올랐다고는 하고요. 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일본과 관련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 그 교포 분 같은데 그분이 봤을 때는 일본 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본 왔다 가면서 올랐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글쎄요. 이번 그 G7에 가서는 화면은 열심히 많이 나왔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었어요. 뭐 발리면 날리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가 뭘 어떻게 했다는가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이러면서 활발하게 그 외국 그 정상들을 쭉 만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지지율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그 보수 세력이 집결하는 측면도 있고
과대 포장, 그러니까 과포된 측면도 좀 있어요. 왜 원래 지지율을 볼 때 야당은 샤이 야당이 좀 일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않거든요. 여당은 믿고 응답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과포된 측면이 있는 것도 감안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안 없이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죠. 미사님이 또 그 글을 보내셨어요. 또 슈퍼챗 보내시면서 말씀 안 들으시네. 기자도 안 오고 누가 일본에 오는지 발표도 안 하고 떳떳하게 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후쿠시마 것만 나오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후쿠시마 바로 위에 살고 있는데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바다에도 1년에 2번 꼭 바닷물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출하했는데 다시 돌려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생선을 출하했는데 다시 돌려받나 봐요? 지금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게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 아까 앵커님과 정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제 정부가 앞으로 피해자 가해자 뒤바꾸기처럼 또 수산업자 망한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안 먹었을 때 수산업자 피해 보는 것이 뭐 허위 선동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뻔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슨 누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이 실제 발생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약에 정부가 뭐 탄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럼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정부가 이건 싸워야 될 일이고 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마음대로 해가지고는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은 인내심에도 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염수가 방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안 된 상태인데도 미국 FDA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미사님이 아까 2.2% 오른 거 설명을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2%가 올랐다. 그런 게 일본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덕택에 한국 대통령 3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 덕받다. 예. 그런 그러니까 주장인 우리 거네요. 덕택이다. 한국 대통령 지지율 오른 게 이런 걸 보고 있으니 200배 이상 속이 탄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예. 예, 참 특이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제 좀 우리 위험을 인지했을 때 뭐 정치인들이 지금 보여줘야 될 태도 중에 이번에 G7 정상회담 할 때 그러면 후쿠시마산 또는 그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한강이나 영남지방에 가면 낙동강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유를 해서 집에 수돗물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 직접 마셔도 됩니다라고 아무리 홍보하지만 그 홍보하고 있는 상소도 사업본부장이나 시장이 정말 자기 집에서 그 물을 먹고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게 100배, 1000배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집권 여당에서는 야 이거 지금 문제 없으니까 내 봐라 지금 후쿠시마산 내 생선 먹고 있다 나는 최소한 그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태는 뭐냐? 아 일단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나는 안 먹을 거예요. 이걸 먼저 보여주면서 관련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서균열 교수님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트레스 안 받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동안 우리 지금 중국, 러시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요. 지금 일단 중국이 조금씩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침만 해,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중국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지금 일단 수출은 8개월째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네이버를 차단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사드 사태 났을 때 다음 네이버 카페 블로그 접속 서비스 접속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네이버 검색 기능이라든지 메일 접속은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네이버 접속이 중국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이라고 있죠. 한국의 예능 같은 거 되게 못하게 하는 건데 이번에 배우 정영화 가수 겸 배우죠.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지난번에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하는 사진도 올리고 그랬을 때만 해도 출연하는구나.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아이치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일반 여기에 출연할 거라고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출연 안 한다. 베이징시 라디오 TV국이 정영화가 베이징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정영화를 게스트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점차 닥쳐오고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 우려했던 일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가 갑자기 유턴한다고 해결이 될까 싶어요. 저는 해결되든 안 되든 정권 차원에서 중국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조금 더 무역 제재에 가까운 수순을 밟는 순간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지금 다 얻었지 않습니까?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서 자 안보에 튼튼한 초석을 깔았다.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중국, 러시아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이 발표해야 되죠. 지금 만약 이 순간에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상대로 무슨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순간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일본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중국과 관련된 경제 문제를 푸는데 정권 차원의 명운을 걸고 지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 주문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미국 가기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 대만 문제 밝혀가지고 지금 중국이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장진호 전투를 한미동맹 상징으로 언급했는데 장진호는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승리 토대를 닦았다고 주장하고 영화도 만들어서 아주 대박이 난 그런 중국입니다. 그걸 굳이 연설에서 한미동맹 상징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자들하고 오찬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중국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올해 초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인들 단기 비자 발급 중단했잖아요. 다른 나라 다 풀어줘도 계속 연장했습니다. 중국을 건드릴 대로 건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 보면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수출액이 중국 수출이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해보겠다 계획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사실 그 검사 DNA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외교에서 가장 핵심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략적 확실성이라는 원칙을 쓰면서 상당히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외교를 썼거든요. 일례로 UAE 찾아가서도 막 이란이 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미국과 일본과만 우리 우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적대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이 다투고 둘이 전쟁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중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시진핑하고 바이든도 상당히 그 부주석하고 부통령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략적 확실성을 쓰게 되면요, 우리는 미국에다가 벗겨먹김을 당하는 것이고, 또 중국에다가는 미국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난처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외교 전략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잘한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에 경도된 이런 외교 전략은 결국에는 우리 국익에 무슨 실리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강 외교를 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해왔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국을 이렇게 단호하게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이런 외교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에도 미중, 그다음에 중일 간의 교역은 전혀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행동대장 노릇만 하면서 앞서 나가서 치고 나가는데 뒤를 보니까 미국마저도 없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혼자 고립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G7에서 대중 견제하는 그런 공동 성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악감정이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이버니 정영화 씨 출연 금지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줄타기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외교에 정말 이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나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7개월간 대중무역 적자인데 어떻게 할 건가, 탈중국 할 것이야,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고, 박진 장관도 그렇게 중국과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뭔가를 시도해보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중국과는 지금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버렸는데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요, 추경호 부총리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영세 장관이 좀 더 적극적입니다. 통일부 장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에 치우쳤던 외교 방향을 이제 중국과 대화를 통해 경제와 북핵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태효 차장은 아주 좀 느긋하게 얘기해요.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양자 간 전략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 제목이 한미일 안보 다졌으니 이젠 중국 리스크 잘 관리해야, 이렇게 딱 썼던데, 김철근 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중국 때려놓고 딱 가서 중국 어이 잘 지내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그럽시다 이렇게 합니까? 저는요, 이 정부가 외교하는 건 완전 그 80년대식 냉전 시대 외교 방식인데, 지금 중국과의 그 교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라는 내외부의 여러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핵심부의 그 외교 철학이나 이런 게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 중국에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씩 던져보는 수준의 얘기로 과연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사실 그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게 오래됐습니다. 군사적인 패권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패권 경쟁이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의 패권 경쟁은 독일과 영국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패권 경쟁을 이미 시작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북한 핵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치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그 동북아시아 관리에 필요한 지점들을 알아서 우리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서 해주는 격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더군다나 가장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다가오는 게 중국 문제인데,
저는 중국 문제 풀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어려운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해법이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수법 같은 건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중국과 화해 제스처를 이렇게 보이니 제가 딱 드는 직감은 이렇습니다. 결국 중국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봐라, 중국 하는 거 봐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지금 갈라치기 수법이에요. 해법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중국을 자극해서 영토 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일본이 영토 주권 침범할 때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대만 가지고 그 하나의 중국 그걸 반대하고 뭐 형상 변경 반대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자극시켜 놓고 그리고 중국한테 또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해법 있는 태도가 되려면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 재단 자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가니까 권영세 지금 통일 장관이 저 주중대사 출신 아닙니까? 또 밀실에서는 보내가지고 그거 아닌데 좀 이해해달라. 대신 우리가 무역은 계속하자. 이런 걸 한점 해놓고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실제 내용은 오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단계를 밟아왔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죠. 중국은 대국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그만한 나라에서 와서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 결국 계산이 깔려있는 것은 중국한테 탓을 다 돌리고 똑같이 갈라치기 하는 이런 수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도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말, 이렇게 수위가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양안 관계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돌려놓고 보면 중국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바로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교만, 무지, 나태, 안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이 균형 감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국내에서도 계속 여당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밥 먹잖아요. 야당은 한 번도 안 만나고. 또 외교도 미국, 일본 그렇게 자주 만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버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검사 DNA 제가 또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이렇게 진영을 나누는데 익숙한 사고방식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하고도 관계 잘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하고도 관계 맺는데 굉장히 미숙한 걸 지금 다 드러내고 있다 해서 전 이것이 원칙 없이 행동했던 그 외교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중국이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던 그 대원칙을 이렇게 훼손시켜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다 버려버리고 나서 이제 와서 중국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이게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뒤바뀐 외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외교부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작년에는 탈중국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탈중국 아니다라고 부총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중국 입장이라면은 이제 와서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런 게 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마다 고민하고 자료 보고 그렇게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돌아다녀 버리는 동안에 이게 다 빚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장에 사드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복 조치가 이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감당합니까?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교의 가장 핵심은 4대 강국 외교라고 해서 미중 너 일 아닙니까?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에 가려서 남쪽만 있는 사실상의 섬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제가 언제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동맹은 당연히 굳건히 해야 되겠죠. 그걸 기본으로 하되 역사와 영토가 겹치는 이웃 나라하고는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더군다나 바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 보복 들어오면 바로 입장 바꿔서 야 그게 아니었어. 그게 속아지냐고요. 진정성이 통하냐 말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 국익을 갖고 엄청나게 다투는 상황일 건데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일관성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좋고요. 한미동맹 강화 좋은데 그러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은 야무지게 본인들의 자국의 그 이익을 야무지게 챙기는 중이고 우리는 챙기는 거 하나 없이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만 받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당장에 우리 기업들 중국에서 막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적자 나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 체감 온도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어려움으로 와닿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제 조금 잘해볼까 이렇게 풀어서 되겠냐는 말이죠. 죄송하지만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받으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대통령 끝나고 스트레스 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끝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아웃 아닙니까? 대통령 있는 동안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픽스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어드릴 수 있도록 진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전 대표님 지금 실시간 접속이 몇 분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11,000분이 넘고요. 11,045명이 지금 동시 접속하고 계시고요. 예.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미국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게 한 2.5% 정도 되고요. 베트남에서 봐주시는 게 한 1%, 오스트레일리아에도 한 1% 이렇게 해서 나라를 보니까 전 세계 한 50개국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광고 볼 텐데 스픽스와 글래머가 함께 만드는 선크림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또 이 글래머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김용민 TV에도 진출을 했고요. 안진걸 TV에도 진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스픽스가 이 제품을 발굴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가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좀 덜 팔릴 각오하고도 예. 다른 데서도 많이 글래머 제품을 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어서 함께 좋은 생각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과 스픽스 같은 이제 좀 이런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보시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은 스픽스 글래머를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아니 제품이 좋고 또 조건이 좋아서 저도 자신 있게 권해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는 한 가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정어리 때 운동하면서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상식을 회복하는 그런 언론사 스픽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스픽스 도와주십시오. 스픽스 글래머 저 제품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나눠주시면 그게 다 스픽스의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 제가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떳떳하고 예. 당당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신인규 변호사 칭찬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1등이 신봤다. 수요일 패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시는 오호라 경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오호라 경제 시간입니다.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 박사님 오늘 의상이 그죠? 아니, 내 그거 얘기 안 해주면 내가 화낼 뻔했어요. 아이, 저 국가대표 네, 호랑이, 의상인데요. 예. 그다음에 코리아.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졸렌스키 대통령이 그 티셔츠만 입고도 세계를 뒤집는데 네. 한국 대표로 좀 나가서 이게 글로벌 방송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했는데 좀 아직 자격은 뭐 못 갖췄습니다. 충분하시죠, 충분하시죠.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오늘 반응 좋으면 예. 계속 이제 이런 계통의 이제 옷으로 제가 출연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반응이 아직 댓글은 안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걸 우리 시청자들께 들려주실 겁니까? 오라 통계입니다. 오라 통계. 여러분 오라 통계. 네, 통계 이거 통계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계의 어떤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정부에서 왜곡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통계의 통자가 사실 다스릴 통자입니다. 그리고 계자가 계산 숫자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여러분 통계는 진짜 우리 뭐 사회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읽고 쓰기 그리고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갖추셔야 문화인으로서 기본 교양을 갖출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예. 유발 하라리 아시죠? 사피엔스 그분이 유태인. 예.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문학은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그런데 세 가지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이 하나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에 통계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영국의 수상 디슬레이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속지 말자. 그게 오늘 테마입니다. 통계 숫자에 속지 마는 그런 교양을 갖는 그런 간단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반응들이 올라오네요. 최양호님 멋져요. 우르뿌님부터 멋져요. 매일 새롭게님, 최양호님 멋져요. 이은철님 좋습니다. 강물처럼 젊게 보임. 스리포님 따라쟁이. 누구 따라하신 건가? 졸렌스키. 젤렌스키. 젤렌스키. 고성호님 멋지심. 네, 스마트맨. 감사합니다. 체육관 관장 같으신. 예. 표현 좋은데요. 더 랄라님 티셔츠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고춧가루 하나 뿌리면 통계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 네.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우호적인 반응을 안 낼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사회적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이기 때문에 오늘 댓글 주신 것 같고 통계를 내보고 제가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또 정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의 힘, 통계의 역사 아주 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제일 재밌는 게 사실 뭐 통계의 꽃이 여론조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통계에서 지금 나왔는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네. 우리 앞부분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준비하시느라고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그렇죠. 관계자들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우리 대통령 만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303군데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77%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 그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이 모임을 앞두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이거 발표할 거니까 뭐 답변해라 이렇게 했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여론조사로 갈 수가 없죠. 여론조사는 샘플링이 그렇죠. 있고 이렇게 뭐 하였는데 일단 그날 참석할 대상일 수도 있고 뭐 303군데 대상으로 조사해서.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괜찮습니까? 찬성합니까? 하면은 40% 밑으로 나올 겁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앞에다 내놨을 때 바뀝니다, 그게. 그리고 대통령하고 바로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 반대할 중소기업 뭐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14일 날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되었으면 좋을까 했는데 이명박이 47.3%가 나와요.
네. 근데 47.8. 예, 47.8. 근데 4월 18일 날 문구만 바꿉니다. 만일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갑자기 13%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내놔서 그 앞에서 이제 유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지와 그다음에 인기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 저는 윤석열 정부라는 거를 뺀다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왔을 거고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의 마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통계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요것이 거짓말의 3대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 최영 원장님 말씀 듣다 보면 발표하는 통계, 여론조사 이거 믿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통계는요. 그 나온 날의 숫자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통계는 항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샘플로 물어봤을 때 그 흐름을 봐야지.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한 번에 딱 잘라서 하는 통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살짝 그걸로 돌아가서 영경호 소장.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그런 고백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갖는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경제에서만 활용됐던 게 여론조사라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정치에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숫자라는 건 우리 최영호 박사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딱 멎어 있는 그 시점에서의 숫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에서든 정치에서든 숫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추이, 흐름, 그 얘기는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그걸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77%가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계는 그 숫자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하고 이런 통계들 내보면 남자애들 지능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바지가 긴 바지 입는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요. 그건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통계로 나온 거예요? 네, 통계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계를 잘못 해석을 해요. 뭐냐면 그러면 지능 향상을 하면 바지 길이 늘리면 되네. 이렇게 해석하는 우를 걸리는 거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흡연을 안 해요. 그러면 성적 올리려면 금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통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얘기들 합니다. 재미난 것은 저 네 번째 보시면 나 때문에 해브리드 성공은 건강한 사람 몸에 이가 많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체온이 이가 살기에 좋은 거야.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 이가 온도가 안 되니까 빠져난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빈약한 이 인과관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금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늘면 범죄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러지? 교회라는 게 다 좋은 일 하자고 착한 일 하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는다는 자체가 그 지역에 인구가 느는 거예요. 등 여러 가지의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우리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질문을 해서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통계가 우리 인문학으로서의 가장 훌륭한 학문으로 가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을 대통령실도 알 텐데요.
아는데 자기 편하게 지금 뭐 저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람들한테 77%의 지지를 받은 부분들을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오냐를 우리가 봐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뭐 대표성 이런 걸 받으려면 이 기술적인 흠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00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의견, 이 여론조사 이거는 단순한 의견의 표출에 그치는 거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로서의 유의미성을 갖는 걸로는 한계가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는요, 응답률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거든요. 이 응답률이 그렇죠. 뭐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뭐 설정을 따로 합니다만 대개 한 6% 정도를 일반적인 응답률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 6%를 하회하는 응답률은 유의미성을 갖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과 300명 남짓에 그것만 딱 놓고 조사를 하면 아마 질문에 따라서 이 방향이 들쭉날쭉할 거예요. 그건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통계가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들의 사실 원조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통계를 국가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하기인데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사례들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낸 게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 같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일주간에 한 번이라도 구직 활동을 했냐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OECD에서는 4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리면요. 이게 줄고 늘고가 자기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가 뭘 했냐면요. 실망 실업자라고 있어요. 실망 실업자는 실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실업자에서 빼요. 네. 그러면 실업률이 확 내려가겠죠. 그걸 케네디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8% 얘기하는데 사실상 주택 보급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엔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 제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8%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는 닉슨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았는지 모르는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잡힌 듯이 보이거든요. 레이건은 자가 임대 비용을 제외한 거고, 그 다음에 클린턴 때는요, 가계조사 표본을 축소합니다. 흑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빼요. 이분들의 이 소위 말하는 소득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때는 소득이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슨 대통령 때는 통합 예산에서 뭐 연금 이런 거 다 몰아놓고 나면은 흑자가 나게 보이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갖고 왔냐면 1번부터 7번까지 우리나라에서 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나쁜 짓은 미국에서 다 했네요. 통계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들인데. 저거 진실을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하는, 완전히 당하는 거라니까요. 77%가 왜 77%가 나왔는지 우리가 모르면 그 숫자만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숫자란 게 이상한 매력이 있어갖고요. 뭐 얘기할 때, 올해 엘니뇨 올 와서 덥대. 그거보다 엘니뇨 올 확률이 55%로 우리 되게 덥대. 그러면 두 번째 말한 사람이 더 믿는 거죠. 설득력이 무지무지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는 건 통계에 대해서 일일 리뷰하지 말고 길게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의 통계 왜곡 이런 것들이 사실 원조가 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뺏겨 쓰기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만의 진짜 통계가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빠르고 외부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들은 통계가 사실 우리의 원칙을 정하는 아주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조금 훼손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독점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라는 게 국가가 이걸 독점을 하다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곡,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목적? 정치적인 목적에서. 미국은 우리식의 통계청이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별도로 있죠. 예. 산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통계니까 당연히 경제부처 밑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미국은 실업률이라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노동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갖는 한계, 이게 뻔해요. 우리는 GDP 통계, 성장률 통계는 한국은행이 따로 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또 통계청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기관 중에서도 이게 역할이 나뉘고 그 중에도 특히 뭐 민간 부분이 감히 뛰어들 수 없는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통계라는 원하는 수치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주변의 여러 숫자들, 이걸 정부가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작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도 가능한데 결국 통계는요. 접근 권한을 누가 부여받았느냐 이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숫자, 그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거,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는 이걸 위해서라면 통계는 객관성을,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교과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건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가 객관성을 잃을 때가 몇 번 있는데 그게 우연을 갖고 그걸 법칙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돼지 꿈면은 복권에 한다 당첨된다. 근데요 돼지 꿈을 어저께 꾼 사람은요 다 가서 복권 사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일반인보다. 그다음에 우리 저 기네스북에 보면은 우리나라 신동들 부모 생일이 몇 개가 같아요. 그 우연이죠. 그리고 지금 링컨하고 케네디를 비교하는 이 우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링컨하고 케네디가 스펠링을 하면은 7자가 똑같고요. 링컨의 비서 이름이 케네디고요. 케네디의 비서 이름이 링컨이에요. 그다음에 창고에서 총 쏘고 극장으로 도망가고 한 사람은 극장에서 창고로. 그러면 이게 진짜로 무슨 확률이 높은 뭐 진짜의 통계처럼 보이거든요. 우연은 우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보실 때 우연인가 아닌가부터 제하셔야 돼요. 이제 챔피언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머큐리라고 싸인데 둘이 또 이게 챔피언은 77자를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머큐리가 위아더 챔피언 할 때가 1977년이고 싸이가 태어난 날이 1977년이거든요.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우연이라는 건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머큐리 싸이가 부른 노래가 챔피언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챔피언. 또 챔피언. 그러니까 1977이 들어가야지 뭐 이 챔피언이 소위 말하는 올라간다. 최양훈 장도 싸이 노래 잘하시잖아요. 뭐 제가 챔피언은 제 18번입니다. 등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서 가야 되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 거는 확실히 우리가 연속해서 통계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우연일 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만 막 골라서 하다 보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겠다 싶네요. 진짜 딱 감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엔 사실은 우연인데 이걸 과학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통계에 사람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래서 통계라는 게 영어로 statistic이라는 단어에 human을 더 붙여가지고 heuristic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단순한 수치 경제학, 계량 경제학이 행동 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넛지라는 혹시 단어 기억나시죠? 인간의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왜 그럴까를 따져보고 그걸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내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또 높은 생산성 이런 걸 끌어내더라. 리처드 세일러라는 시카고대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근데 왜 제가 통계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넛지라는 하나의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주 예상외 의외의 결과. 대표적으로요. 그 남성분들이 소변을 볼 때 그 소변 변기통에 조그만 팔이 한 마리 그려진 예. 기억나시죠? 네. 그게 바로 넛지 경제학의 예. 그렇죠. 상징이거든요. 그 파리가 한 마리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조준을 하려고 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변기 주변에 깨끗해지는 거죠. 흘리는 오줌의 양이 80%가 줄어들었다. 이게 넛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이게 원래 뜻은 옆구리를 툭 찌르는 거, 뭐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가벼운 행동으로 인간의 그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더라 이건데, 이게 바로 통계학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간의 행동, 인간의 경제 활동과 연결되는 거를 빼고 단순히 수치만을 제시해 주는 거는 통계학으로서 통계로서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러는.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 시청자 퀴즈 하나 갈까요? 아,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통계를 정책의 최초로 접목시킨 사람은? 임금님? 네, 뭐 임금님이든 뭐 누구든 뭐. 힌트를 임금님인가요? 그러니까 임금님 그러면 바로 나오니까. 세종대왕이신가 보다. 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뭐 왜곡된 거 없이 정책에 반영한 최초의 뭐 우리나라의 정말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분이시네요. 그렇게 이 정책의 통계로 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과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주변에 그 뛰어난 학자들이 거기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해서 정책에 넣은 것. 그래서 세종대왕을 성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해 주시죠. 근데 통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사가? 통계는 뭐 중국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 왜 그러면 사람 머릿수를 세야지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통계에 어떤 기본들이 틀이 잡혀 있고 예. 그 머릿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치자들이 통계를 조금 잘못 쓰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유혹이 있겠죠. 예, 유혹이 많았고 이제 최근에는 1800년도에 다시 이제 통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숙이 되면서 통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이느냐 이런 것들이 1800년도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만은 1800년도에 제일 또 이 통계학이 중요하게 된 것은 유럽의 패스트를 그 역병이 돌았을 때 그때 통계가 한 몫을 합니다. 왜 젊은 사람, 그다음에 어린이, 여자, 남자를 나누고 소득층을 나누고 해서 이 군이 이 패스트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계를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1800년대 중반 후반에 밀란들이 아주 횡행했을 때요. 그때 가장 뭐 민심이 들끓었던 게 여러 세금 가렴 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죠. 군역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군역세는 남자가 군 복무 해야 되는 의무 때문인데 양반은 다 제외하고 노비도 제외하고 나니까 결국 상민들, 농민들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100일 된 사내 아이를 대상으로 군역세를 물리니까 그 아버지가, 애비가 원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고추를 잘라버렸다. 그게 얼마나 아픈 우리의 역사예요. 백골징포라는 것도 있었어요.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세금을 물리고 그런 아주 악한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너무나 유익하고 즐겁다는 반응들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이 복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게 유익하고 즐거웠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복장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장 서지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권희정님 이런 시간은 참 유익하네요. 우르프님 오늘 오라 경제 정말 재미있네요. 이현님 오늘 오라 코너 유용하고 참 재미있어요. 아니 H님 우연은 우연 오늘의 명언입니다.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이 경제 성장률 이런 거보다 이거 지금 제가 이런 거 한 번씩 책으로 한 5권 있거든요. 예. 그거 다 풀어놓으면 이런 거 한 번씩 쭉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가 너무나 재밌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뭐 그건 동의가 쉽게 안 됩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경제를 네. 우리 두 박사님 덕택에 우리 정치본색 애청자님들께서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라 경제 시간 재미있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것 많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통계를 가지고 또 여론조사가 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게 최고의 어떤 예. 첨단 기술이 지금 박혀 있는 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통계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객관적인 거 공정한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을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도 좀 통계라든지 여론조사 공부를 좀 잘해서 이런 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런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냥 사람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계 갖고 조작하는 부분들은 진짜 그거는 역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큰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른 키 크는 거 봤습니까? 그러게요. 예, 최양호 박사님, 윤경호 박사님 두 분과 함께한 오라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진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 10,000명이 넘게 들어오셨는데도 좋아요는 100분을 안 누르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보실 때마다.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좋아요 딱 눌렀다가 누가 싫은 얘기 한다고 또 금방 싫어요 누르면 안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 힘있게 정치본색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